자,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볼게요. 자, 이 메소포타미아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건너뛰고요. 뭐, 거기 무슨, 발생 과정에서 무슨 기인데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건너뛸게요. 자, 거기 내용 중에 지구라트가 있죠, 지구라트. 그래서 이때 이제 거대한 신정 건축물이 등장했는데 그걸 지구라트라고 하죠. 그래서 진흙과 흙볕에 말린 벽돌로 쌓아 올린 지구라트가 이제 있고 이걸 성탑이라고 이제 표현했네요, 여기서는요. 자, 그리고 오르크기에 이제 신전 계산서인 도파 문서가 문자의 원형으로 할 수 있는 그림과 기호가 적혀 있으며 자, 이렇게 해서 제모들 라스기에 이어 보다 더 문자에 가까워졌고 그 다음에 기원전 3000년기 우르고 왕조 시기 때는 현대학자들 충분히 해독할 수 있는 문자가 되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무슨 문자라고 하냐면 세계 문자라고 해요. 세계 문자. 세계 문자. 그래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는 수메르 시대하고 그 다음에 아카드 시대 그 다음에 아모드 시대 이렇게 세 시기로 이렇게 있고 크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수메르 시대 때 문자들은 아직 해석이 안 됐어요. 왜냐면 수메르 자체가 인들이 그 인도 유럽어 계통 문제도 아니고 뭐 셈족 햄족 계통도 아니야. 근데 이제 아카드라든지 아모드는 이제 셈족 햄족 계통이니까 지금의 언어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해독이 돼요. 예. 그래서 뭐 그 해독하는 과정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굳이 그 인고 공부하면서 그걸 이제 볼 필요는 없을 거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무렵 이제 두강의 하류에 위치한 수메르의 많은 도시국가가 형성됐고 그때 이제 북부의 아카드의 도시국가가 나타나서 여러 개 이제 국가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도시국가 이제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는 두강의 물과 또한 동일한 공급지도부터 운반받은 그 외국산 물자에 의존하는 지리적 통일체였으며 수많은 아카드의 도시국가는 서로 끊임없이 대립과 분쟁을 거듭했고 메소포타미아가 정치적으로 통일한 것은 사로곤 왕 때이다. 그래서 사로곤 왕은 이제 두강 유역은 물론이고 시리아 에란 그 지역까지 큰 제국 수입 건설했으나 얼마 안 돼서 무너졌고요. 자, 이때 이제 다시 원래 사로곤 쪽은 아무르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사로곤 통치했었던 수메르인들이 작가 이제 보면 제2제국을 만들어요. 이게 우르게 수메르 왕조인데, 그래서 이 우르게 수메르 왕조는 사로곤 왕조의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지방 제국을 이제 정비하고 그랬는데 법전화하고 그렇지만 이것도 작간이고 곧바로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냐면 아모르족에 의해서 공격받. 그래서 이 아모르족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왕조가 뭐냐면 고대 하무라비 왕조죠. 아니 고대 바빌론 왕조죠. 그래서 이 바빌론의 자유계급은 아모노족은 점차 주변 지역을 평정하여 18세기 때, 그러니까 이때 18세기라는 건 BC예요. 예, BC 18세기 때 제3대 왕이었던 하무라비 왕이 메소포타미아 다시 건국하고 강대한 통일 왕국을 형성했다. 그래서 하무라비는 직접 행정관과 사법관을 임명하여 정부를 관장하고 종래의 도시법을 대체할 수 있는 통일된 법전을 이제 편찬을 했죠. 그게 유명한 하무라비 법전이죠. 그래서 하무라비 법전은 뒤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보다는 이제 서총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요거 이제 하와이 법전 넘어가기 전에 앞에 언급했던 그 카데시 있죠. 그래서 카데시 후전 접촉 요거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집트하고 히타이트 간의 싸움 있죠. 그래갖고 요게 이제 세계 최초의 평화조약이었다.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람세스 2세 때가 아니라 보니까 하트슐리스 3세 때네. 그것도 같이 좀 수정해 주세요. 예. 하도 저는 예전에 그 소설책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카데시 전투가 있었고 그때 카데시 후전 조약이 맺게 됐다 이렇게 이제 등등 뒤에 이제 조약 그 전쟁이 있고 나서 그 후전 조약이 맺었나 봐요. 그래서 카데시 조약의 원문은 앙칼레 아나토리아 문명 박물관에 전시됐고요. 이 조약은 양국 간의 방위 및 상호 원조 조약이 협조하는 것으로 최고의 것이다 등등.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앞부분에 있네요. 잠깐요. 제가 찾지를 못하는데 잠깐요. 자, 하마 법전은 상당히 유명하죠. 예전에 기출 예문에 잠깐 언급됐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볼게요.
자, 하모나이 법전은 예전에 이게 세계 최초의 법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그런 건 아니에요. 수메르 법전을 바탕으로 종합했다는 의미였지. 이전에는 이제 이 외에도 그 전에 하모나이 법전 외에도 발견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에시누나 법정이라든지 둥기 법정이라든지 이시타 법정이라든지 등등 하여튼 이런 법전들 수메르 법전들을 종합했다 이렇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자, 하모나이 법전은 그 고대 법제에서도 이제 발견된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원시적인 율법의 자치도 농후했다. 예컨대 허미제의 물속에 던져서 물을 뜬다는 건 무죄다. 이건 무슨 법이라고 하죠? 고대 그 당시 게르만법하고 비슷한 시제법이죠. 예. 중형 보복의 원칙, 헌법 민법상의 상에서 정의됐다. 부모를 때리는 자신은 두 손을 자르는. 아유, 괜찮은 법이네요. 예, 그런 법도 있고. 그래서 불도덕의 하형, 절도에는 사형, 뭐 이렇게 저 마음에 드는 법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하모나이 법전처럼 이제 고대 그 법정의 특징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하모나이 법전 특징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 그 뭐냐 메소포타미아 법전의 특징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데 자, 그 첫째는 고대 사회 법제가 일반적으로 단순한 소박함에 비해 매우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었다. 이게 보면 고대 그리스의 솔륜의 입법이나 로마의 시위법과 같이 시기적으로 매우 훨씬 나중에 나온 고대법도 그렇게 간단한 내용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하모나이 법전은 여기 내용을 보시면 282조나 돼 있어. 아주 세부적으로 다 들어있죠. 그만큼 사회가 어떻게 되죠? 복잡해졌다는 거야. 예. 그래갖고 그만큼 이제 복잡한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동성 운명이 고취화되는 이 지역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내양되었으며 통상 활동이 많기 때문에 통상과 상업과 관련된 규제도 많아요. 정기도 많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모나이 법전은 정의 개념의 계몽주의 관점에서 수립됐다. 모든 국민들의 행위를 지배하는 규칙은 계몽주의 같은 입장에서 제정됐으며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그래서 하모나이가 각벌이 국가에 대한 제에 대해서 태형, 사주절단, 사용 등 언변을 처해서 현대적 관점을 가혹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인간의 감정을 통제하고 꼭 지켜야 최소한 정의를 세우는데 그 법전의 목적이 있다. 그는 법정을 통해서 처벌이나 복수를 한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해복수법이라고 하죠. 또 동태복수법. 예. 이건 뭐야? 이해는 이해, 눈에는 눈. 지금 상당히 이제 뭐냐면 보복주의 중 약간 성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고용 중에 이제 남편을 죽였어. 근데 남편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요? 사지를 다 잘라가지고 달달 삶아서 지금 죽였잖아. 똑같이 사지를 다 해가지고 삶아서 죽이는 거. 이게 이제 동해복수주의야.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나의 눈에 하나 멍들면 상대방의 눈도 멍들게 한다. 마음에 드는 법인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해요. 그거 안 하죠. 예. 고용전에도 뭐 무기징역만 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그렇게 했어. 근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동해복수법 이전에는 뭐예요? 어떻게? 복수가 악순환됐어. 그래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가족도 다 죽고 또 부족 전체가. 그럼 사회적으로 상당히 뭐냐면 복수 이렇게 악순환되면 안 되니까 국가가 개입을 해갖고 통제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만큼만 해주겠다. 국가 권력이 나서서.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법정을 통해서 처벌이나 복수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예컨대 나의 눈을 하나 멍들면 상대방의 두 눈을 시퍼렇게 멍들게 만들고 나의 앞니가 부러졌으면 상대방이 이를 몽땅 뽑아버려 직성을 부린다는 것은 복수의 증폭을 법적으로 방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눈에 하나가 멍들면 두 눈을 멍들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만 멍들면 되는 거야. 나의 하나만 멍들고 내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어떻게 죠 상대방 이빨 하나 부러뜨리는 거죠.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더욱이 하모나이 법전은 국민의 기본 복리에 위해서 문제들을 법제화시켰다. 그래서 여자, 어린아이, 노예를 보호하고 상거래와 공평성 유지와 재산보호, 그 분쟁 조절에 의한 표준 절차를 만들었으며 홍수와 가뭄의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탕감하는 제도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모나이 법전은 이전의 여성차별 원칙이 그대로 있고 여기는 없지만 신분 간의 차별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신분끼리는 동해복수법이지만 다른 신분끼리는 가중처벌받거나 감형처벌 돼요. 이런 것들 이제 신분과의 어떤 차별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하모나이법전 위에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개론 다시 읽어보고요. 자,
그러나 바빌론 왕국도 하무라비 이후에 점차 그 쇠퇴하면서 기원전 16세기 후반에 지금 이단 쪽에 있는 카시드족이 있죠. 카시드족이 침입을 했고 4세기 동안 바빌론 왕국을 지배했다. 자, 카시드 지배하의 바빌론이라는 문화적 침체기였고 정치적으로는 하무라비 시비에 비교가 안 될 정도였다. 그러나 이 시기가 바로 이제 그 이집트 신왕국 시대를 맞이하여 제국주의 정치로서 시리아 방면에 진출했고 특히 이제 소아시아에 새롭게 진출했던 시타이트 세력들 역시 시리아 메소포타미아에 진출하는 한편 두강 사역이 상륙했던 미탄이라는 신흥 왕국들이 출현하는 등 오리엔트의 활발한 움직임과 접촉 속에서 하나의 국제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시타이트는 인도 유럽어족이죠. 그래서 좀 전에 언급했던 건 셈족 햄족 계통이고 이 인도 유럽어족이야. 인도 유럽어족의 특징은 뭘 가지고 있다고 했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타이트는 20세기 그 수도였던 현재 보가축호가 발견되면서 그 역사와 문화가 비교적 생생하게 알려져 있다. 이에 의하면 기원전 1700년경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는 지배자와 지배계급이 아나톨리아 토착민들, 그러니까 오늘날 소아시아 지역을 토착민을 지배하는 형태로 소아시아를 통일왕국을 건설했고 기원전 2000년 후반에 그 세력이 점차 시리아에서 이집트, 다시 메소포타미아 북부로 팽창한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시타이트 국왕은 메소포타미아 지배자와 달리 신의 대인이 아니라 귀족 중에 최강자로 군림했으며 그 주변에 왕족이나 궁정의 어떤 고급관리 등의 대토지 귀족이 있었고 그 밑에는 공토를 받은 전사계급과 자유시민들의 어떤 신분의 농민들, 수공업자 내지는 공인계층, 그다음 최하층의 노예가 있었다. 시타이트의 특징은 일단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전차를 사용하는데 전차도 말이 끄는 전차를 사용하고요. 시타이트는 특징은 그래서 철기 제조법을 알고 있었고 전차를 사는데 이게 단순히 전차가 아니라 말이 끄는 전차다. 예전은 누가 끌었냐면 노새가 끌었어요. 노새가 끄는 전차하고 말이 끄는 전차하고 싸우면 누가 당연히 전투력이 높겠어요. 말이 끄는 전차가 높겠죠. 자, 그 문화는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았으며 트로이아와 직접 관련돼 있다. 한편 미타니는 아르메니아 산악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북부로 이동한 호전적인 어떤 사나 호리족이 그 기원전 1500년경에 세웠던 나라로 약 1세기 동안 번영하였다. 그 지리적 위치로 보아 메소포타미아와 북서부의 소민족, 특히 히타이트의 중개적 역할을 있어 중요했다. 히타이트의 세력이 강대해짐에 따라 이에 들려 점차 쇠퇴했으며 이에 따라 그 지배하에 있었던 아시아가 독립하게 되고 이 아시아가 나중에 이제 세계 그 메소포타미아 최초의 통일왕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와 사회 구조를 볼게요. 자, 메소포타미아 정치 구조는 강개노가 부역 및 공납을 위주한 동양적인 전제군주라는 점에서 이집트와 유사하다. 메소포타미아 전제군주도 신적인 권위를 권유하고 있으며 이집트 파라오가 호로시의 하신이요 태양시의 아들인과 달리 이 사람은 신 자체는 아니에요. 이게 뭐죠? 신의 대리인이다. 왜냐하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강한데 이에 반해 메소포타미아는 개방적 지역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불안하잖아. 그래서 신 자체가 아니라 신의 대의자다. 그렇지만 이건 상대적인 뿐이고 실제로 왕권은 강했어요. 예,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신의 대리인에 지나지 않았고 따라서 그 신적 권위가 파라오보다 약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현세신, 살아있는 신이죠. 절대적 군림했고 전국토가 그의 소유였으며 소유였으나 메소포타미아 특히 바벨로니아에서는 시민 개개인의 개인 재산 소유, 상속, 매매가 인정했고 정치적 지배자는 정의를 향하는 자로서 성격을 검열하여 법에 의한 통치라는 개념이 하와이 법전에 뚜렷하게 나타났다. 자, 수메르 도시국가에서 신전은 막대한 재산과 거대한 세력을 갖고 있었으며 따라서 승려계급들은 가장 유력한 사회계층이었다. 그들에 이어서 이제 전사와 귀족, 그 밑에 상인과 공인, 그리고 이러한 도시 주민들의 식량을 공급한 농민들과 그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한 노예가 있었다. 자, 이러한 사회구조는 바빌로니아 왕국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는 없었다. 메소포타미아 사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이 하모나 범전 사회계급을 명확히 셋으로 구분하고 있고 귀족, 승려, 전사, 관리 등 제1계급, 상인, 금융가, 공인, 농민들, 평민들은 구성됐고 최하층의 노예가 있었다. 노예의 수요는 적지 않았으나 대부분 간의 노예거나 생산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했을 뿐 메소포타미아의 경제와 생산에 담당한 사회층이 아니었음을 이집트의 경우와 동일하다. 오히려 오리엔트 국가는 기본적으로 평민의 부역과 공납, 그리고 정복 전쟁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리엔트 전제 국가로 가리키는 관료제적 부역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문화를 이제 보면 뭐 다신교를 믿고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명한 신들이 쭉 있는데 우리가 신들 이름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 신은 좀 기억할 필요는 있어. 이게 누구냐면 바빌론 신이었던 마루두기야. 마루두크라고 하죠. 또 마루두크. 예. 그래서 이 신 이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나와 좀 비슷한 신이야. 예. 이런 신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승려들이 기록한 이제 신간 계산서에서는 그림과 기호의 점차 발달해 기원전 3000년경에 좀 지나서 세기 문자라는 서양 문자들이 등장했죠. 서양 문자들이.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되게 젖은 진흙판 있죠. 갈대판으로 세기 모양의 문자들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래서 햇볕을 말리거나 구워서 보존했으며 이들 토파 문서라고 한다. 처음에 세모족 계통이 아니라 수메르이 시작한 서양 문자는 후에 이제 셈족 계통이 이제 아케드, 파베로니아 이런 계통의 문자, 민족 문자가 됐을 뿐 아니라 전역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그 사용한 국제적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문자 해독에는 이제 초기 승려나 서기들이 이제 했고 이것이 나중에 단순화되기 시작해. 원래는 처음에는 2000개 정도의 문자였는데 그것이 이제 단수가 줄이면서 이제 상인들이 이제 이걸 하는데 상인들은 이게 너무 복잡하면 안 되죠. 그래서 30개 문자를 사용해요. 이게 우가이트 상인들은. 그래서 이 우가이트 문자들이 나중에 그 페니키아 영향을 줘갖고 페니키아 포 문자가 되고 이게 그리스 알파벳이 됐다는 이제 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 있어 문자를 해독하고 서기가 되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노동이나 군요로부터 해방과 위험 있는 관리를 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서기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가 궁전이나 신전에 마련되어 단순한 글공부뿐만 아니라 공부뿐만 아니라 산수를 비롯한 기본적인 학과목의 교육이 실시되었다. 자, 이러한 교육 과정은 길고 엄격하였으며 주로 상류층의 자제들이 이를 이수했다. 메소포타미아 문학 작품은 이집트의 경우보다 더 많이 남아 있었다. 그건 신과 영웅에 관한 서사시부터 신에 대한 창각, 도시의 파멸과 정의로운 사람의 부당한 고난을 수표하는 한탄, 격언들이 다양하게 담고 있었고, 특히 이제 예전에 교과서 강도에도 있지만 길가메시 서사시가 상당히 중요하죠.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고요. 그런 중에 가장 감동적인 건 영웅 길가메시 서사시다. 길가메시는 신의 노용을 사서 그를 응징하기 위해서 신이 보낸 계력의 사나이와 지구와 친구가 되어 모험을 찾아 긴 여행기를 모은다. 괴물과 개수에 싸워 죽이는 등 많은 모험을 겪은 끝에 그 친구 아마 에키두라는 사람일 거야. 그 죽자 이를 슬퍼하고 불사의 열쇠를 찾아 험에다가 이를 실패한다. 원래 찾았는데 열쇠가 아니라 아마 약초인가 그럴 거야. 그 약초를 그 당시 누가 먹었냐? 뱀이 꿀꺽해서 먹었어. 결국에는 뭐냐면 그걸 이제 놓치게 되죠. 그 찾는 과정에서 한 주막에 들었는데 그 여인네가 하는 말이 뭘 그걸 쓸데없이 찾고 다니냐. 그냥 즐기고 처자식 간단하게 행복을 누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슨 것을 보냐면 현세적 세계관. 그 다음에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제 노아의 방주 신화의 원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홍수 신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제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범람 주기가 일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그러니까 홍수에 대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홍수가 많았나 봐. 그래서 이 홍수 신화가 여기 반영돼 있어요.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장을 건너서 이제 지구라트가 나오죠. 지구라트는 구약의 뭐가 이제 바벨탑.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신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에게 도전하려고 바벨탑을 쌓고 했는데 신이 노용을 받아가지고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나서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되죠? 다양해졌다. 아마 이제 바벨론 유수 때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그거 지구다트를 보고 만든 어떤 판타지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창세기에 실려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건 얘기고요. 자, 메소포타미아 과학은 어떤 면에서 이집트보다 더 발달됐으며 특히 천문학과 수학이 그렇다. 그래서 일주일을 7일로 하고 이게 이제 일주일 7일로 한다는 개념 자체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왔던 거고 후에 조로아스교에 영향을 줬고 다시 유대교나 기독교에 영향을 주는 거야. 예. 우리는 이제 정통적으로 일주일에 7일로 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라는 개념보다 우리는 순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보통 10일 단위로 끊죠. 하순, 중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일은 24시간을 구분하는 것이든지 60지법이 다 수메르 기원이다. 그러니까 60지법은 이제 그 60으로 나누죠. 시계 나눌 때 60, 뭐 1분에 60초,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나누죠. 1시간에 60분 이렇게 하고 그 이집 때 10진법을 사용했다는데 그건 좀 약간 그 특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10진법은 그 우리가 이제 손가락 몇 개 있어요? 10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진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예. 자, 다만 그들의 정확하지 않으면서도 태음력을 사용했다. 이게 이집은 태음력을 사용했는데 여기 태음력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들은 천체나 별의 움직임, 그다음 강체의 변화 등을 관찰하고 이들 인간의 운명과 연결시켜서 점선술이 이제 발달됐다. 자, 시타르트에 의한 제초법은 말과는 매우 획기적인 사실이지만 철기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고 철제 무기를 몸에 지닐 수 있는 것은 왕호 정도였고요. 극히 제한된 범위였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 2000년경의 철기 사용은 이건 좀 약간 의견이 다른 게 있어요. 널리 보편대로 사용됐다 했는데 철기 제조 기술은 시타르트가 있을 때는 전파되지 않았어요.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웃 나라에 몇 점 정도는 선물 정도 했지만 철기 제조법은 안 알려줬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철기 제조법이 널리 했던 것 퍼졌던 건 시타르트 왕국이 망할 때야. 그때 시타르트 왕국이 이제 바다의 민족, 해상의 민족이 멸망하고 나서 그 철제 뭐냐면 제조법이 이제 오리엔트 전역으로 확산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기원전 1200년경 시타르트 왕국이 멸망되고 나서 그 최초의 기술이 이제 오리엔트 여러 국가로 보급됐다. 예, 그래서 철기 시대 이행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잠깐 이제 해상의 민족을 좀 볼게요. 이게 좀 약간 듣보잡 같은 민족인데 지금까지도 약간 고대 미스테리한 민족 중에 하나예요. 잠깐만요. 자, 해상민족은 기원전 13세기, 12세기에 거쳐서 이제 오리엔트 큰 전환이 있는데 이게 이 시기가 상당히 오리엔트 역사상에 큰 중요한 변화를 불러일으켰어요. 자, 일단 카사이드족이 이제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되고 바벨론에 말할 것이 없거니와 오리엔트 세계의 주인을 잡고 있는 게 이집트 시타이트도 다 기원전 1200년 전후 쇠퇴 내지 멸망하게 된다. 거기에 이집트의 경우에는 승려 계급들의 권한 증대와 파라오의 권한 권력이 신왕국에서 이제 최신왕국 넘어갈 때죠. 그때 외부적인 요인도 이제 작용되는데 그때 어떤 민족이 해상의 민족이야. 이 민족이 지중해 일대에서 막 휘젓고 다니는 거야. 자, 이 해상 민족의 정체는 현재 분명치 않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기원전 1200년경에 그 전후에서 발칸반도 북부에 일어난 여러 민족 종족이 이동에 휩쓸렸거나 그 압력을 받은 주변 종족들 일부가 잡다에 결합되어 시타이트를 비롯한 동부 지중해와 에게아 그리고 이집트 등을 침공해서 약탈을 자행했다는 걸 생각되고 있다. 그들은 제대의 문명과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고 경우에 따라 이들을 파괴했으며 스스로 새로운 문명이나 국가를 건설할 정도 통합된 집단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해상민족의 활동이 주로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그러니까 약간 외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나 부정적이었으나 시타이트나 이집트 같은 강대국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타격을 가하여 새마하게 함으로써 오리엔트의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강대국이 사라지고 오리엔트가 아시아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통일될 때까지 중간기에 동부지중해 작은 나라들이 이제 했고 요때 중간에 이제 12세기 전후해 가지고 그때 그 해상의 민족의 탄압을 받고 그러면서 강소국들이 등장해요. 약하지만 강한 국가들. 오늘날 말다면 그래서 페니키아라든지 그 다음에 헤브라이 이런 민족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미케나 몰라고의 이제 그리스가 독자적인 발전한 것도 오리엔트의 강대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 시기에 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시타이트 멸망은 그가 독점하고 있는 제천 기술을 널리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고 오리엔트와 그 주변 지역의 청동기부터 무슨 시대로 이행하는 계기가 됐죠? 철기 시대로 한다. 그러니까 시타이트 멸망이 아까 해상의 민족의 멸망은 있지만 꼭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철기 기술이 확산되면서 아까 청동기 철기 시대 넘어 END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의미 같은 거. 자, 페니키아 볼게요. 자, 기원전 2000년경부터, 2000년기부터 천년기 초에 걸쳐서 활동했던 동부지중해 연안의 작은 나라들 중에 특히 주목이 든 것이 페니키아, 헤브라인이죠. 페니키아인들 세모족 계통의 사람도 시리아와 지중해 연안에 시도스, 오늘 레바논 부근이에요. 시돈, 비브루스 등 같은 상업도시를 세우고 지중해 무역의 무대도 이제 교육과 식민지 건설을 했으며 이 페니키아 식민지 건설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뭐죠? 카르타고죠. 예, 그래서 카르타고 이제인데 이 포에니들
그 당시 페니키아를 이제 로마인들이 포인이라고 했으니까 카르타고가 이제가 포인이 페니키아 식민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 이제 포인 전쟁이 나오죠. 자, 그래서 식민지 건설을 활약하면서 문화 전파에 큰 공헌을 했다. 그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것은 기원전 11세기 때에서 9세기 때 거쳐 시기고 로마의 장호였던 카르타고도 그때 이제 기원전 9세기 때 페니키아가 건설한 식민 도시다. 그래서 페니키아는 방직과 조선 등에서 타고난 기술을 보이고 특히 오리엔트의 여러 문자를 바탕으로 간편한 알파벳을 만들었어요. 알파벳. 그래서 이게 고대 그리스에 전파되죠. 그게 이제 기원전 몇 세기냐면 BC 한 9세기 정도? 그러니까 암흑시대 거의 말기 정도. 그때 이제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이 알파벳을 가지고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문자 생활이 상당히 특수한 계층들, 그러니까 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사용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그리스가 이제 고대 그리스 같은 문자들을 만들면서 보편화돼 문자 생활이. 예, 상당히 의미가 있죠. 헤브라이 보죠. 원래 헤브라이 민족들은 어디에 살았던 민족이냐면, BC 2000년경에는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원래는 유목민족이었는데 어느 땅으로 이동했냐면,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약속의 땅 가나안 지역으로 이동해서 BC 11세기 말경에 왕국을 건설했다. 그래서 한편 헤브라이 일부는 아까 이제 시소스 민족 있죠? 그 민족과 같이 걷다가 이집트 갔다가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원래 가나안에 있었던 자기 민족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12개 부족을 이제 뭐냐면 같이 흩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한편 헤브라이인들의 일부는 수세기 동안 이집트에 건너 살았으나 파라오의 압박에 건드리지 못하고 모세가 인솔에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 탈출했으며 그래서 이제 이때 모세가 시내에 산에서 여호와로부터 받은 게 뭐죠? 십계명이죠. 십계명, 나의 다르시는 성경이 말하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하이브라인의 전체를 일신교적 여호와 신앙으로 결합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자, 가나안의 자유를 잡힌 이제 헤브라인들의 왕국을 건설할 때까지 가정은 결국 아니한 것이 아닌데 항상 이제 처음에 12개 부족들 나눴는데 그게 이제 하나 통합된 계기가 됐던 게 주변 민족들과 싸우죠. 오늘날 팔레스타인들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선조들 블랙셋, 필리스타인들 이렇게 이제 불렸던 민족들인데 이때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이들과 이제 홀조 싸우기 위해서 왕국이 필요하다. 그래서 초대 왕으로서 누굴 모셨죠? 사울을 모셨죠. 근데 이 사울이 좀 약간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장수 아내를 빼앗고 그래갖고 이제 전쟁 영웅이었던 또 다비드가 이제 제2대 왕이 되죠. 그래서 이들이 필립스테인을 격파하고 국토를 넓히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 국가의 통일을 깨고 제일 전성기가 뭐냐 솔로몬 때야.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 평화주의를 표방하고 게다가 교육에 힘을 기울여 솔로몬의 영화를 누렸으나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생활 속에 음란한 이교적인 기풍들이 스며들어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나라는 두 개로 나눠져. 그래서 이제 여기 이스라엘과 남의 유다로 넘어가죠. 이스라엘은 이제 10개 부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남쪽의 유다는 2개 민족으로 이제 나눠진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한다죠? 아시아한테 멸망하고요. 유다는 또 누구한테 멸망하죠? 신바벨론에게 멸망을 하죠. 이때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 헤브라인들이 바빌론을 끌려가서 이걸 바빌론 유수라고 한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신바빌론 점령할 때 석방됐는데 이때 이제 키로스 2세라는 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하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키로스 원통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한때 이제 유대인들이 이들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키로스 2세들. 예. 자, 하여튼 일부가 귀국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했고 국가의 재건은 허용하지 않았다. 헤브라인들은 그들의 종교로서 유럽 문화에 크게 공헌했다. 그들은 발달된 게 종교밖에 없어요. 예. 자, 그들은 유이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역사상 최초로 일신교적 모습으로 발전시켰고 여호와는 이제 하필이라는 부족신이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민족적인 국가의 신이 됐고 다시 예루살렘을 파괴할 무력까지도 예언자에 의해서 인류를 구제하는 보편적 신이 되었다. 자, 이러한 발전 과정을 통해서 고도의 윤리적이고 정신적 내용이 그 신앙에 담겨져 있고 그다음 유대교라는 독특한 종교적 의식이 가능인 율법도 발달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세계 시작과 종말을 간장한 유일한 신이고 그들이 나라를 상실하고 정치적 고난을 겪는 사이에 그들에게 다시 솔로몬의 영화를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자리를 앉혀준 구세주, 즉 메시아의 기대 사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메시아를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은 신교가 되는 거고요. 예수를 메시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교라고 하죠. 자, 이게 유대교와 이제 그 기독교, 신교란다. 기독교의 차이점이죠. 예. 자, 이와 동시에 신의 가르침에 따른 선한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내세의 영원한 행복을 기대하는 신앙도 발달했다. 자, 이러한 유대교의 신앙과 헤브라이의 역사와 고난,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이며, 그것은 유대교의 신앙이 서인 동시에 사서이며 높은 문학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 유대교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유대교의 차이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메시아의 존재, 예수의 존재를 믿느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유대교 같은 예수는 일종의 뭐야? 사이비 종교죠. 그 다음에 있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기독교는 그걸 메시아로 이제 믿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는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믿는데,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믿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내용들이 쭉 있는데 요거는 뒤에 보면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 끝났어요. 여기 강독을. 그래서 지금 58강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 끝났거든요. 1강부터 58강. 대단한 것 같아요. 제 생각해봐도.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아마 이제 요 강의는 올해 보는 분들은 안 볼 것 같고 잘 내년부터 내년이나 한 2, 3년부터 이제 쭉 볼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올해 합격하시고 내년에 볼 사람도 합격하시고 내후년에 보는 사람도 꼭 합격하세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